이게 뭐지? 응? 이거 돌이 왜 이렇게 누렇게 생겼어? 금을 발견하고도 그게 뭔지 모르는 바보. 저작거리에서 고등어 한 마리와 바꿔 먹어버리는데 고등어 한 마리를 들고 집에 오더니 고등어 맛있겠다. 고등어 얻었지롱. 고등어가 어디서 났어? 이거랑 바꿨어. 잘했지? 이거 금이야, 바보 멍청아! 전기 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골에 최참봉이라는 영감이 살았답니다. 제 사는 마을에서 으뜸이었으되 인심은 쥐똥만큼도 없는 자린고비였지요. 그 영감의 짠돌이 행각이 어찌나 지독했는지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최구두쇠라 부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참봉은 밥상 앞에 앉아 굴비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인이 황망히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굴비를 먹으면 밥이 술술 넘어가 두 그릇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눈으로만 보고 밥 한 그릇만 먹어야 이득이지. 참으로 기가 막힌 셈법이 아닐 수 없지요. 하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으되 감히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주인의 회초리가 무서웠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한 일화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간장 종지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간장을 버렸을 터인데 최참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파리를 젓가락으로 집어 올린 뒤 그 다리에 묻은 간장까지 쪽쪽 빨아먹고 나서야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를 본 하인들은 구역질을 참느라 애를 먹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감이 남 줄 때는 쌀 한 톨도 아까워하면서 정작 제 입으로 들어갈 것은 아끼지 않았지요. 밤이 되어 하인들이 다 물러가면 최참봉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장독대 뒤에 숨겨둔 술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쇠고기 수육을 큼직하게 썰어 상에 올리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혼자 흐뭇해했답니다. 이 맛이지. 이런 귀한 걸 하인 놈들이 먹게 생겼나. 기름이 좔좔 흐르는 고기를 마늘쌈에 싸 먹으며 혀를 차는 모습이란 참으로 파렴치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런데 하인들에게는 보리밥에 된장국, 반찬이라고는 묻잔치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낸 뒤에도 그 인색함은 여전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렸던 배, 대추, 나물 하나하나를 손수 세어 창고에 넣어두며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이건 나중에 내가 먹을 것이다. 제사 음복이라고 하인들한테 나눠줄 수는 없이. 마을 사람들은 그런 최참봉을 두고 이렇게 수군거렸답니다. 저 영감, 제 배만 채우면 그만이지.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는 위인이로구나. 어느 날 아침 하인 하나가 쌀을 옮기다가 그만 한 톨을 마루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걸 본 최참봉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버럭 질렀지요. 이놈,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당장 마당으로 나가거라. 하인은 무릎을 꿇고 빌었으되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참봉은 손수 회초리를 들어 그 하인의 종아리를 후려쳤습니다. 20대를 맞고 나서야 하인은 겨우 풀려났는데 종아리가 퉁퉁 부어 걷지도 못할 지경이었지요. 이런 주인 밑에서 10년을 고생한 머슴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돌석이었습니다. 덩치는 곰처럼 우람하고 힘은 황소를 때려잡을 만큼 센 사내였지요. 그런데도 성품은 순박하기 그지없어서 최참봉의 구박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차며 물었습니다. 돌석아, 내가 그 힘으로 어디 가서 못 먹고 살겠느냐? 왜 저런 고두쇠 밑에서 개고생을 하느냐? 그러면 돌석은 우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곤 했지요. 참봉 어른께서
제 부모님 장례를 치러주신 은인이십니다. 그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10년 전 돌석의 부모가 연병에 걸려 나란히 세상을 떠났을 때 최참봉이 관 2개를 사주고 장지까지 마련해 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공짜는 아니어서 돌석은 그 값을 갚기 위해 10년을 세경살이로 일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 돌석에게도 마음을 준 여인이 있었으니 최참봉댁 부엌에서 일하는 찬모 꽃분이었습니다. 꽃분은 마음씨가 고운 처자였습니다. 돌석이 힘든 일을 하고 부엌으로 오면 최참봉이 안 볼 때 슬그머니 밥을 한 숟갈 더 퍼주곤 했지요. 이것도 못 먹고 어찌 힘을 쓰나요? 얼른 드세요. 국에 고기 몇 점이라도 더 넣어주려는 꽃분의 배려에 돌석은 가슴이 따뜻해졌답니다. 2 사람은 밤마다 우물가에서 몰래 만나 속삭였지요. 어느 달 밝은 밤 꽃분이 돌석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집살이를 해요? 이제 아이도 낳고 우리만의 살림을 차려야지요. 돌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요. 10년 세경도 다 찼으니 이제는 정산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소. 꽃분이 별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지요. 우리 집 장만하면 마당에 감나무 심고 싶어요. 그럼 나는 우물을 파서 당신이 물 기르러 안 가게 해주겠소. 참으로 소박한 꿈이 아닐 수 없었지요. 2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그려보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석은 용기를 내어 최참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대감마님, 소인이 이 집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이제 세경을 정산해 주시면 장가를 들어 제 살림을 차리고자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최참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돈을 내준다는 생각만으로도 배가 뒤틀리는 듯 했지요. 장부를 뒤적이는 척하다가 서랍 구석에서 먼지 쌓인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호랑이굴 바위산이라 불리는 뒷산 문서였답니다. 그 산은 작년에 나무꾼이 뱀에 물려 죽은 곳이었고 땅은 온통 돌투성이라 농사도 지을 수 없었지요. 최참봉도 20년 동안 방치해 둔 똥땅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출몰한다는 소문까지 돌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이었지요. 최참봉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문서를 꺼내 들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지요. 돌석아, 이 산은 내가 노후를 위해 남겨둔 천하의 명당이다. 그런데 내가 아들처럼 여겨져서 눈물을 머금고 이것을 주마. 돈보다 훨씬 귀한 것이니 감사히 여겨라. 명연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돌석은 그 산이 호랑이와 뱀이 득실대는 똥땅인 줄도 모르고 감격하여 큰절을 올렸답니다. 이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최참봉은 속으로 배를 쥐고 웃으며 생각했지요. 허허, 쓸모없는 산 한 떼기로 10년 품삯을 때웠구나. 이보다 좋은 장사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돌석은 호랑이 바위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 없지요. 돌석은 산문서를 품에 품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꽃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자 꽃분도 2 손을 모으며 기뻐했지요. 둘은 최참봉 댁을 나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비록 초라한 잔치였으되 2 사람의 마음만은 세상 그 무엇보다 풍성했답니다. 다음 날 새벽 돌석은 지게를 지고 호랑이 바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신혼집을 지을 터를 닦기 위해서였지요. 산은 소문대로 험했습니다. 가시덤불이 길을 막았고 여기저기 뱀 허물이 나뒹굴었습니다.
그래도 돌석은 기운이 넘쳤답니다. 곡괭이를 들고 바위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팔뚝만한 바위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어서 집터를 고르는 일이 보통 고된 게 아니었지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도 쉬지 않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등짝을 적셨으되 돌석은 곡괭이질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제 땅에 제 집을 짓는다는 생각만으로도 힘이 솟았던 것이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돌석은 평평한 바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바위만 치우면 집터가 되겠구먼 하고는 있는 힘을 다해 곡괭이를 내리쳤지요. 그 순간 챙 하고 쇠부딛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곡괭이 끝이 바위 틈에 박혔습니다. 돌석이 힘을 주어 바위를 들어 올리자 그 밑에서 주먹만한 돌덩이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흙과 돌가루가 덕지덕지 묻은 누런 덩어리들이었지요. 돌석은 돌 하나를 집어들어 살펴보았습니다. 햇빛에 비춰봐도 흙투성이라 잘 보이지 않았으되 묘하게 무거운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지요. 이상한 돌이네. 색깔은 누렇고 무게는 또 제법 나가고 집에 가져가서 문지방 괴는 돌로 써야겠다. 금인 줄도 모르는 순박한 돌석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신이 나서 돌을 보자기에 주섬주섬 담았답니다. 한 보따리 가득 담고 나니 어깨가 축 처질 만큼 무게가 나갔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돌석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 장터를 지나가는데 생선 가게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지요. 고등어를 소금에 절여 말리는 중이었습니다. 돌석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문득 아내의 생각이 났지요. 꽃분이가 고등어를 참 좋아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저녁상에 올려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에 돌석은 보자기를 풀어 돌 하나를 꺼냈습니다. 흙투성이 누런 돌을 생선 가게 아주머니 앞에 공손히 내밀며 말했지요. 아주머니, 이 돌 좀 보십시오. 산에서 주워온 건데 귀한 돌 같습니다. 이거 드릴 테니 고등어 한 손만 주십시오. 생선 가게 아주머니는 흙 묻은 돌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더러운 돌덩이를 주고 고등어를 달라고? 이 사람 정신이 온전하오? 아주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돌을 씹어 먹으라는 거요? 당장 썩 꺼지시오. 재수 없게. 그것도 모자라 소금을 한 움큼 집어 돌석에게 뿌렸습니다. 액땜한다는 신용이었지요. 장터 사람들이 모여들어 킥킥거리며 웃었답니다. 저 사람 미쳤나 봐. 흘덩이 가지고 고등어를 바꾸자니 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석은 얼굴이 빨개져서 돌을 주섬주섬 다시 보자기에 담았습니다. 귀가 따가울 만큼 비웃음이 쏟아졌으되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장터를 빠져나왔답니다.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온 돌석을 본 꽃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돌석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지요. 산에서 이런 돌을 주워왔는데 당신 주려고 했소. 그런데 장터에서 이걸로 고등어를 바꾸려다가 망신만 당했소. 꽃분이 보자기를 풀어 돌을 꺼내 살펴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비록 흙투성이었으되 그 무게감과 색깔이 심상치 않았던 것이지요. 꽃분의 아버지는 대장간 장인이었기에 어려서부터 쇠붙이와 광석을 보며 자랐던 터였습니다. 꽃분은 급히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물에 담가 흙과 돌가루를 정성스레 씻어냈지요. 물기를 닦아낸 뒤 호롱불을 켜고 돌을 불빛에 비추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화들짝 굳어졌습니다.
호롱 불빛에 비친 돌은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놋그릇과는 차원이 다른 깊고 황홀한 빛깔이었지요.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광택은 틀림없었답니다. 꽃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보, 이건 그냥 돌이 아닙니다. 돌석이 어리둥절해하며 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꽃분이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지요. 이게 다 황금이란 말입니다. 진짜 금이라고요. 돌석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제야 자기가 무엇을 주워왔는지 깨달은 것이지요.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하려는 순간 꽃분이 엄한 얼굴로 남편의 입을 막았습니다. 슈릿,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입 다물고 제 말 잘 들으세요. 꽃분은 창문에 두꺼운 천을 덮고 문틈에 헝겊을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마주 앉히고 또박또박 말했지요. 최참봉 그 욕심쟁이가 이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아파서라도 도로 내놓으라고 난리를 칠 겁니다. 안 되면 우리를 죽여서라도 뺏어가려 들 위인이라고요. 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분이 금덩이를 하나하나 씻어가며 계속 말했답니다. 이 정도면 기와집 서너 채는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티를 내는 순간 모든 게 끝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철저히 바보 행세를 해야 합니다. 밤에만 몰래 캐서 아주 먼 타지 장터에서 조금씩 바꿔와야 해요. 돌석이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지요. 알겠소. 당신 말대로 하겠소. 꽃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나지막이 말했답니다. 우리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떳떳하게 이 금을 쓸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절대로 들키면 안 됩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작전이 시작되었답니다. 달이 없는 깜깜한 밤에만 산에 올라가 금을 캐고 새벽이 오기 전에 서둘러 내려왔지요. 캔 금은 장롱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참으로 치밀한 아내가 아닐 수 없지요. 그날 밤부터 돌석 부부의 치밀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달이 없는 깜깜한 밤에만 산에 올라가 금을 캐고 새벽이 오기 전에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캔 금은 보자기에 싸서 장롱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답니다. 보름이 지나자 꽃분은 금 몇 덩이를 품에 품고 새벽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이 마을에서 사흘은 걸어야 닿는 먼 고을 장터까지 가서 정체를 숨긴 채 금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하얀 쌀과 쇠고기를 사 가지고 돌아왔지요. 집에 도착한 꽃분은 문풍지를 꼼꼼히 바르고 창문마다 천을 덮었습니다. 혹여나 불빛이 새어 나갈까봐 조심을 더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 밥을 지었답니다. 솥뚜껑을 여는 순간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쌀밥이었습니다. 꽃분은 소고기를 큼직하게 썰어 무와 함께 넣고 국을 끓였습니다. 참기름을 두른 냄비에서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돌석은 밥상 앞에 앉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얀 쌀밥에 기름이 둥둥 뜬 소고기국이라니 꿈에서나 보던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꽃분이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10년 동안 참았으니 이만하면 될 법도 하지 않겠어요?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밥을 먹었습니다. 첫 술을 뜨는 순간 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10년간 보리밥과 된장국으로 버텨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것이지요. 꽃분이 국을 한 그릇 더 떠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달이 환했습니다. 최참봉은 소화가 안 된다며 마당을 서성이다가 밤마시를 나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어슬렁거리며 마을을 돌아다니던 중 돌석내 허름한 초가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어서 고기 끓는 냄새까지 풍겨왔습니다. 최참봉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코를 벌름거리며 담장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쌀밥 짓는 냄새에 소고기국 끓이는 냄새였습니다. 최참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지 같은 놈들이 무슨 돈으로 고기를 굽느냐는 생각에 배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던 주제에 말이지요. 최참봉의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꿈틀거렸습니다. 근거도 없이 확신이 들더니 그것이 사실인 양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필신의 곳간 열쇠를 복사해서 쌀을 퍼간 게야. 안 그러고서야 저놈들이 어찌 이 밥에 고깃국을 처먹겠느냐. 최참봉은 이를 갈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인 셋을 불러 몽둥이를 들리고 다시 돌석네 집으로 향했답니다. 당장 문 열어라. 최참봉이 발로 대문을 걷어차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란 돌석이 문을 열자 최참봉은 하인들을 앞세워 마당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놈들, 내 쌀을 훔쳐 먹었구나. 돌석이 황망히 무릎을 꿇고 항변했으되 최참봉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하얀 쌀밥과 소고기국이 바닥에 엎질러졌습니다. 최참봉이 손가락으로 쌀밥을 집어 돌석의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답니다. 이게 뭐냐? 거지 주제의 쌀밥에 고깃국이라니. 내 곡간을 털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걸 먹을 수 있겠느냐. 꽃분이 앞으로 나서며 품팔이에서 번 돈으로 샀다고 애원했으되 최참봉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에게 손짓을 하자 하인들이 돌석을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멍석으로 몸을 말아 꽁꽁 묶어버렸답니다. 이놈, 바른 대로 불어라. 안 그러면 오늘 너를 죽도록 두들겨 패겠다. 최참봉이 손수 몽둥이를 들어 멍석을 후려쳤습니다. 퍽, 퍽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돌석이 비명을 질렀으되 최참봉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아니옵니다. 정말 아니옵니다. 돌석이 울부짖었으되 최참봉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인들도 번갈아 가며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10대, 20대, 30대. 돌석의 비명이 점점 약해졌답니다. 꽃분이 최참봉의 다리를 붙들고 울며 빌었습니다. 제발 그만 때리십시오. 사람 죽겠습니다. 최참봉이 꽃분을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명령했답니다. 집안을 뒤져라. 내 쌀이며 돈이며 다 찾아내거라. 하인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고 장롱을 열어젖혔습니다. 다행히 금은 깊숙이 숨겨둔 덕에 발각되지 않았으되 놋그릇 몇 개와 남은 고기, 쌀 한 되까지 싹 뺏어갔습니다. 심지어 꽃분이 시집 올 때 가져온 이불까지 빼앗아 갔답니다. 흥, 이걸로도 모자라다. 내일 다시 와서 확인할 테니 그리 알아라. 최참봉은 하인들을 데리고 유유히 떠나갔습니다. 마당에는 피투성이가 된 돌석이 멍석에 감긴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꽃분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멍석을 풀었습니다. 남편의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등짝은 터져서 피가 흘렀고 팔다리도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꽃분은 물을 길어와 남편의 상처를 닦아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석이 정신을 차리라는 아내의 목소리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미안하오. 당신까지 맞게 해서. 돌석이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꽃분이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증오가 이글거렸습니다. 나지막하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울지 마세요. 우리에겐 황금산이 있습니다. 저 늙은이가 우리를 우습게 본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돌석이 아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꽃분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으되 그 눈빛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답니다. 그날 밤 초가집 처마 끝에서 쥐 한 마리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두 사람의 눈을 보고는 황급히 도망쳤다고 하지요. 복수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석 부부는 멍석마리를 당한 뒤로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바치를 하는 척하며 마을 사람들 눈을 피했고 밤에만 몰래 산에 올라가 금을 캤습니다. 캔 금은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답니다. 꽃분은 한 달에 한 번씩 먼 고을로 가서 금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쌀과 반찬거리를 사오되 절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는 척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분은 먼 고을 장터에서 금을 팔다가 한 사내를 만났습니다. 거간꾼 행세를 하는 그 사내는 교활한 눈빛에 입이 근질근질한 위인이었지요. 꽃분이 그 사내를 따로 불러 귓속말로 제안을 했습니다. 사내의 눈이 번쩍 빛났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사례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꽃분이 금 몇 덩이를 건네며 단단히 일러주었습니다. 사내는 금을 품에 품고 최참봉이 사는 마을로 향했지요. 한편 최참봉은 여느 때처럼 기와집 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사는 마을에서 제일 많았으되 벼슬은 고작 참봉이라는 말단 명예직이었습니다. 돈으로 산 자리였기에 어디를 가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지요.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을원님 생일잔치에 참석했다가 말석에 앉혀졌던 것입니다. 현감이며 판관들은 윗자리에서 기생을 끼고 술잔을 기울였으되 최참봉은 구석 끝자리에 홀로 앉아야 했습니다. 양반들은 최참봉을 힐끔힐끔 보며 속닥거렸답니다. 참봉 따위가 감히 이 자리에 얼굴을 들이밀다니. 돈으로 산 벼슬이라 품격이 없어도 한참 없구먼. 그 비웃음이 귀에 생생히 들렸습니다. 최참봉은 이를 갈며 혼자 술잔을 비웠습니다. 분함에 목이 메었으되 감히 항의할 수도 없었지요. 집에 돌아온 최참봉은 화풀이로 하인 하나를 불러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하인이 종아리를 맞고 울부짖었답니다. 돈은 있어도 벼슬이 낮으니 이 꼴이구나. 아이고 배 아파라. 최참봉은 밤마다 마당을 서성이며 이를 갈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양반들 사이에서는 한낱 천민 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이었지요. 그 열등감이 뼛속까지 사무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참봉 댁에 낯선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왔다는 그 사내는 비단 도포에 갓을 쓰고 허리에는 옥 장식 주머니를 차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이 반갑게 맞이하며 어인일로 왔느냐 물으니 사내가 방긋 웃으며 큰 복이 들어올 일로 왔다고 답했습니다. 최참봉은
사랑방으로 사내를 안내했습니다. 술상을 차려 대접한 뒤 사내가 슬그머니 입을 열었답니다. 이 고장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는 소문을 들었다며 아첨을 늘어놓았지요. 최참봉이 겸연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가 술잔을 기울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재산은 많으신데 벼슬이 참봉이라 섭섭하시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배가 아플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최참봉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내가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최참봉이 한숨을 쉬며 털어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재한입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벼슬이 낮으니 어디를 가도 대접을 못 받습니다. 사내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영감님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말입니다. 최참봉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사내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답니다. 영감님 엽전 5만 냥이면 저 아랫고을 현감 자리가 납니다. 이제 영감님도 사또 나으리 소리 들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현감, 그것은 최참봉이 평생 꿈꾸던 자리였습니다. 현감이 되면 고을의 수령이 되는 것이지요. 사내가 입에 침을 튀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또가 되시면 백성들한테서 세금을 거두고 소송을 판결하며 가마를 타고 행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참봉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비단 관복을 입고 가마에 앉아 나팔 소리와 함께 거리를 행차하는 자기 모습 말입니다. 백성들이 길가에 엎드려 절을 하고 양반들도 고개를 조아리는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최참봉은 침을 꿀꺽 삼켰답니다. 정말입니까? 5만 냥이면 현감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최참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물론입니다. 제가 한양에서 중신들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돈만 준비하시면 석 달 안에 임명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참봉은 앞뒤 가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평생 소원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나도 드디어 사또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5만 냥이라는 거금을 당장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참봉이 난처한 표정으로 당장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내가 손을 내저으며 서두를 것 없다고 답했지요. 한 달 안에만 준비하면 된다고 했으되 경쟁자가 있으니 너무 늦으면 안 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최참봉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사내를 극진히 대접한 뒤 돌려보내고 밤새 궁리의 궁리를 거듭했답니다. 다음 날 꽃분이 우연을 가장하여 마을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지요. 꽃분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최참봉 댁이 곧 사또가 되신다던데 큰일 났네요. 아낙네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최참봉 댁이 사또가 된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지요. 아낙네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물었습니다. 꽃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답니다. 그러게요. 어제 한양에서 귀한 양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감 자리를 주신다나 뭐라나.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밭으로, 장터로, 골목골목으로 번져갔지요. 저녁 무렵이 되자 온 마을이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답니다. 우리 마을에서 사또가 나오다니 이거 대단한 일이네. 이제 최참봉 댁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어. 해가 지자 마을 사람들이
최참봉 댁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또 나으리라 부르며 축하 인사를 건넸지요. 최참봉은 어깨가 으쓱해져서 손을 흔들며 화답했답니다. 벌써 사또가 된 것처럼 우쭐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참봉은 그날 밤부터 돈을 마련하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장롱을 뒤지고 곳간을 열어 숨겨둔 엽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만 냥에는 한참 모자랐지요. 최참봉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기 시작했답니다. 이왕 시작한 일,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 사또만 되면 백성들한테서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지 않은가. 최참봉은 위험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최참봉은 곳간에 앉아 엽전을 세고 또 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어봐도 5만 냥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2만 냥 정도가 고작이었지요. 최참봉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이를 어쩐다. 한 달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사또 자리가 날아간다. 그날 밤 최참봉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고 또 뒤척이다가 벌떡 일어나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지요. 사또가 되면 얼마든지 백성들 땅을 빼앗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내 땅 몇 되기를 아끼고 앉았으니 이게 무슨 꼴인가. 최참봉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팔아도 괜찮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혀갔던 것이지요. 똥이 트자 최참봉은 방으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상상 속의 관복을 입은 듯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답니다. 사또 나으리 행차하신다. 비켜라, 비켜. 제 모습에 스스로 흐뭇해하며 희죽희죽 웃는 모습이란 참으로 우스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최참봉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결단을 내린 것이지요. 좋다. 논밭을 팔아야겠다. 어차피 사또가 되면 관아의 힘으로 얼마든지 다시 빼앗아 올 수 있지 않은가. 다음 날 최참봉은 마을 이장을 불러 급매물을 내놓겠다고 알렸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알짜배기 논 10마지기와 밭 5마지기였습니다. 물 좋고 땅 기름진 옥토였기에 소문은 금방 퍼져나갔지요. 이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참봉 어른, 그 좋은 땅을 왜 파신다는 겁니까? 최참봉이 거드름을 피우며 대답했습니다. 사또가 될 사람이 이까지 땅 몇 되기에 연연하겠는가. 한양 가서 큰 기와집이나 장만할 생각이네. 이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으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최참봉의 오만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던 것이지요. 며칠 뒤 객주 행세를 하는 사내가 최참봉 댁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을 가스로 깊이 가린 그 사내는 정중한 말투로 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참봉이 반색을 하며 맞이했지요. 어서 오시게. 좋은 땅일세. 한번 보러 가시겠는가? 객주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미 알아봤습니다. 물 좋고 땅 좋기로 소문난 곳이더군요. 시세대로 드리겠습니다. 최참봉이 기뻐하며 값을 불렀습니다. 객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지요. 조금 깎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대신 전액 현금으로 박치기 해드리겠습니다. 문서 정리도 내일 당장 끝내드리지요. 현금 박치기, 최참봉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급한 처지였기에 조금 깎아주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최참봉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좋네.
시세에서 일할만 깎아주겠네. 대신 내일 당장 계약하도록 하지. 객주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최참봉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답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았으되 현금이 당장 손에 들어온다는 게 중요했던 것이지요. 다음 날 객주는 약속대로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보따리를 풀자 엽전이 산더미처럼 쏟아졌습니다. 최참봉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허허, 현금 융통이 빠르시구려. 고맙소. 최참봉이 신이 나서 엽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객주는 품에서 매매 문서를 꺼내 상위에 펼쳤습니다. 최참봉은 엽전 세는데 정신이 팔려 문서를 대충 훑어보고는 도장을 쾅쾅 찍어주었답니다. 잘 부탁하네. 이 땅 잘 가꾸시게. 객주가 문서를 챙겨 넣으며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가시 깊이 눌린 탓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으되 최참봉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돈만 보였던 것이지요. 객주가 물러간 뒤 최참봉은 엽전을 손으로 쓸어 담으며 흐뭇해했습니다. 크크, 이제 절반은 마련했구나. 조금만 더 있으면 사또 자리가 내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객주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밭을 사겠다는 것이었지요. 최참봉은 의심 없이 또다시 땅을 팔아넘겼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산쪽 논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땅을 사겠다는 이들이 줄을 이었답니다. 신기하게도 모두 현금 박치기를 원했고 최참봉은 조금씩 값을 깎아주며 땅 문서를 넘겼습니다. 땅을 팔 때마다 최참봉은 중얼거렸지요. 사또만 되면 이 땅들을 다시 빼앗아 오면 그만이지. 오히려 더 많은 땅을 가질 수도 있어. 최참봉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객주가 사실은 한 사람, 바로 돌석이 내세운 대리인들이었던 것이지요. 정체를 숨기기 위해 갓을 깊이 눌러쓰고 목소리도 바꿔가며 최참봉을 속였던 것입니다. 한편 돌석내 초가집에서는 밤마다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꽃분이 장롱을 열고 문서 뭉치를 꺼내 펼쳤습니다. 최참봉의 땅 문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요. 꽃분이 문서를 하나하나 손으로 쓸어내리며 읽어주었습니다. 동쪽 옥토 열맞이기, 물 좋고 햇빛 잘 드는 곳입니다. 서쪽 기름진 밭 5맞이기, 고추며 배추가 잘 자라는 땅이지요. 남쪽 산 아래 논 7맞이기, 벼농사 짓기에 그만인 곳입니다. 돌석이 문서를 어루만지며 감격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당신 덕입니다. 당신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꽃분이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 늙은이한테는 아직 기와집이 남아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 손에 넣어야 진짜 복수가 완성되는 겁니다. 돌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최참봉이 평생 모은 땅이 이제 다 우리 손에 들어왔소.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니오? 꽃분이 문서를 정성스레 보자기에 싸며 대답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의 대가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저 늙은이가 발붙일 땅 한 뼘도 남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은 문서를 다시 장롱 깊숙이 넣고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만이 복수의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바람이 불어 창호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달빛이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와 장롱 위를 비췄습니다.
그 안에는 최찬봉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들이 고이 잠들어 있었지요. 이제 누가 진짜 주인인지 말해주는 증표였습니다. 최찬봉은 사랑방에 앉아 엽전을 세고 또 세었습니다. 논밭을 팔아 모은 돈이 제법 쌓였습니다. 손으로 엽전을 쓸어 담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지요. 크크, 4만 냥은 되겠구나. 조금만 더 있으면 5만 냥이 다 모인다. 최찬봉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사또 자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비단 관복을 입고 가마에 앉아 행차하는 자기 모습을 상상하며 희죽희죽 웃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인이 황급히 달려와 한양에서 온 양반이 또 찾아왔다고 보고했지요. 최찬봉이 벌떡 일어나 사기꾼을 맞이하러 나갔더니 그 사내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급박한 표정이었지요. 최찬봉이 반갑게 인사했으나 사기꾼은 고개를 저으며 급히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이 청천벽력이었답니다. 영감님, 큰일 났습니다.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최찬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기꾼이 말을 이었지요. 충청도 부자가 현감 자리를 노리고 있으며 그쪽에서 벌써 돈을 반이나 치렀다고 했습니다. 중신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최찬봉이 다급하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었습니다. 사기꾼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잔금을 치르셔야 합니다. 내일까지 1만 냥만 더 보태시면 5만 냥이 완성됩니다. 그래야 중신들 마음을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준비하지 못하면 자리가 경쟁자한테 넘어갑니다. 내일까지 최찬봉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만 냥이라니 당장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단 말입니까? 사기꾼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중신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했으되 돈이 없으면 소용없다며 내일 정오까지라는 최후 통첩을 남기고 황급히 떠나갔습니다. 최찬봉은 방 안에 홀로 남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1만 냥을 내일까지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 최찬봉은 방 안을 미친 듯이 서성였습니다. 곳간을 다시 뒤져봤으되 남은 엽전은 고작 1000냥 정도였습니다. 부인을 불러 울상을 지으며 말했지요. 여보, 잔금 1만 냥이 더 필요하오. 내일까지 구하지 못하면 사또 자리가 날아가고 만다오.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팔 땅도 다 팔았는데 이제 무엇을 팔란 말입니까? 최찬봉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고 또 뒤척였습니다. 온갖 궁리를 다 해봤으되 당장 1만 냥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지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최찬봉의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와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최찬봉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기와집은 대대로 내려온 선조의 유산이었습니다. 소슬 때문에 기와지붕, 사랑채와 안채를 갖춘 훌륭한 집이었지요. 하지만 최찬봉의 눈에는 오직 사또 자리만 보였습니다. 최찬봉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만 집을 담보로 잡히면 된다는 생각이었지요. 사또가 되면 관아의 돈으로 곧바로 빚을 갚고 집을 되찾으면 그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사또만 되면 나라 돈을 빼돌려서 다시 집을 찾으면 되지 않는가? 백성들한테 세금을 더 거두면 될 일이지. 욕심이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켜 버렸답니다. 최찬봉은 사또가 되면 백성들을 착취해서 얼마든지
돈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해가 뜨자마자 최참봉은 마을의 전주를 찾아갔습니다. 전주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부자였지요. 최참봉이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만 냥을 당장 빌려주시오. 이 집을 담보로 잡으시오. 전주가 놀란 표정으로 대대로 내려온 집을 담보로 잡는다며 혹시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최참봉이 손을 내저으며 걱정 말라고, 석 달만 기다려 달라고, 그때 가서 이자까지 쳐서 다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사실 그 전주도 돌석이 내세운 대리인이었던 것이지요. 전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석 달 안에 못 갚으시면 이 집은 제 것이 됩니다. 문서에 도장을 찍어 주셔야 합니다. 최참봉이 서둘러 그러자고 어서 문서를 작성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전주가 품에서 미리 준비해 온 문서를 꺼냈습니다. 최참봉은 문서를 대충 훑어보고는 도장을 쾅쾅 찍어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으되 조급한 마음에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지요. 전주가 커다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최참봉이 보따리를 풀어 엽전을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이 1만 냥이었습니다. 최참봉의 얼굴에 환희가 번졌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석 달 뒤에 갚으러 오겠다며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 사기꾼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기꾼을 발견했지요. 여기 있었구려. 잔금을 마련했소. 최참봉이 숨을 헐떡이며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사기꾼이 보따리를 열어 엽전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지요. 잘하셨습니다, 영감님. 이제 5만 냥이 완성되었으니 현감 자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제가 한양으로 올라가서 일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참봉의 얼굴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의 꿈이 이루어질 것만 같았지요. 사기꾼이 보따리를 둘러매고 일어섰습니다. 석 달 뒤 임명장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사기꾼은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주막을 나섰습니다. 최참봉은 그 뒷모습을 보며 두 손을 모아 빌었답니다. 제발 잘 되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주막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갓을 깊이 눌러쓴 그 사내는 돌석이었지요. 돌석은 사기꾼과 눈짓을 주고받은 뒤 조용히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돌석과 사기꾼이 한적한 길에서 만났습니다. 사기꾼이 보따리를 돌석에게 건네며 수고했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돌석이 보따리에서 금 몇 덩이를 꺼내 사기꾼에게 건넸습니다. 사기꾼은 금을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돌석 내 초가집에서는 또다시 조용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꽃분이 기와집 문서를 손에 들고 눈물을 흘렸지요. 최참봉이 평생 모은 재산이 이제 모두 돌석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꽃분이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석 달만 기다리면 됩니다. 저 늙은이가 5만 냥을 갚지 못하면 기와집까지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돌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오. 우리를 짓밟던 그 집이 이제 우리 것이 되다니.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장롱 속에는 최참봉의 땅 문서와 기와집 문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최참봉은 매일 아침 대문 앞에 나가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에서 사기꾼이 임명장을 들고
올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도 곧 사또 나으리가 탄생한다며 최참봉 댁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최참봉의 얼굴에는 점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사기꾼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약속한 날이 밝았으되 해가 중천에 떠도 사기꾼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최참봉은 초조함을 참지 못하고 아침부터 대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도 사기꾼은 오지 않았습니다. 최참봉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 시작했답니다. 다음 날 최참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을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관아 앞에서 숨을 헐떡이며 아전에게 물었지요. 저기, 새로 부임하신 현감 나으리는 언제 오시오? 아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현감 나으리요? 우리 고을 현감은 3년째 그대로이신데요. 새로 부임하실 분이 계신가요? 최참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소. 한양에서 현감 자리를 판다고 했소. 아전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지요. 현감 자리를 판다고요. 참봉 어른, 설마 사기꾼한테 속으신 건 아니시겠지요? 그 말에 최참봉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5만 양이 모두 사라진 것이지요. 논밭도 기와집도 모두 담보로 잡힌 상황에서 돈마저 사기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참봉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부인이 문을 두드리며 임명장을 받았냐 물었으나 최참봉은 사기꾼한테 속았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5만 양이 어떻게 된 거냐며 울부짖었지요. 최참봉이 바닥을 손으로 쳤습니다. 손톱이 부러지도록 쳤으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답니다. 다 날아갔다고, 논밭도 집도 돈도 평생이 허사로 돌아갔다고 절규했습니다. 최참봉은 마당에 나가 하늘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내 돈, 내 벼슬, 아이고, 나 죽네, 5만 양이 다 날아갔다. 최참봉의 울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거렸답니다. 사또가 될 줄 알았던 최참봉이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저런 꼴 당한다며 이제 땅도 집도 다 담보로 잡혔으니 거지 신세가 될 거라며 사람들은 비웃었지요. 최참봉은 그 비웃음 소리를 들으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위신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낯선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건장한 하인 차림의 사내들이 손에 보따리를 들고 집 안으로 쳐들어온 것이지요. 최참봉이 벌떡 일어나 이게 무슨 짓이냐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의 우두머리가 품에서 문서를 꺼내 보이며 석 달이 지났으니 빚을 못 갚은 이상 집은 주인님 것이라고 짐을 빼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참봉이 경악하여 아직 시간이 있다고 외쳤으되 소용없었답니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가마 하나가 멈춰 섰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더니 비단 두루마기에 갓을 쓴 당당한 사내가 내려섰습니다. 뒤이어 고운 비단 한복을 입은 부인도 따라 내렸지요. 최참봉은 그 사내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년 전 내쫓았던 머슴 돌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부인은 참모였던 꽃분이었습니다. 돌석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예전의 누더기 차림이 아니라 양반도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옷차림이었지요.
돌석이 품에서 문서 뭉치를 꺼내 최참봉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동쪽 옥토신 마지기, 서쪽 기름진 밭 오마지기, 남쪽 산 아래 논 7마지기. 최참봉이 팔아넘긴 땅들을 모두 자기가 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와집 문서도 보여주며 석 달 전 1만 냥을 빌리며 담보로 잡힌 집이니 오늘이 기한이라고 했지요. 최참봉이 입을 벙긋거렸으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석이 정중하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참봉 어른,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른께서 10년 세경 대신 주신 그 쓸모없는 돌산 기억하십니까? 호랑이 바위산이라 부르던 그 똥땅 말입니다. 최참봉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돌석이 천천히 말을 이었답니다. 저는 그 산에 집터를 닦으려 바위를 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 보니 금광이었습니다. 최참봉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돌석이 계속 말했지요. 어른께서 버리신 그 똥땅에서 황금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주먹만한 금덩이가 산더미처럼 나왔지요. 그 금 덕분에 저는 부자가 되었고 어른의 논밭을 하나씩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최참봉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돌석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답니다. 삿도 자리를 사시겠다고 내놓으신 그 5만 냥도 결국 제 주머니로 들어왔습니다. 사기꾼도 전주도 땅을 사간 객주들도 모두 제가 내세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어른께서 버리신 똥땅 덕분에 저는 어른의 모든 재산을 손에 넣었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최참봉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쿵 하고 주저앉았지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금광을 버렸고 그 금으로 자기 재산을 모두 빼앗겼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짓눌렀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용서해 주시오. 집만은 제발 돌려주시오. 최참봉이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돌석이 고개를 저으며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으니 법대로 하는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최참봉이 땅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평생이 다 사라졌다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분함과 억울함과 후회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금광을 버렸다는 사실이, 욕심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지요. 아이고 배야. 입에서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최참봉이 그대로 마당에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최참봉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라고, 남을 짓밟고 산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돌석은 쓰러진 최참봉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동안 받은 서름과 멍석마리를 당했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돌석의 얼굴에는 미움이 아니라 연민이 어렸답니다. 꽃분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햇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들어선 기와집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답니다. 최참봉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누워있던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요.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니 하인들이 이미 짐을 모두 옮긴 뒤였습니다. 자기가 평생 살던 사랑방도, 안방도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 거들먹거리던 최참봉이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었으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답니다. 최참봉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최참봉은 추위에 몸을 떨며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지요. 참봉 어른, 돌석이었습니다. 돌석이 최참봉 앞에 섰습니다. 최참봉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돌석이 조용히 말했답니다. 갈 데 없으시면 저기 행랑채나 쓰십시오. 밥은 굶기지 않을 테니 밥값으로 마당이나 매일 쓸도록 하시오. 최참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러시오? 나를 내쫓지 않고. 돌석이 대답했습니다. 참봉 어른께서 제 부모님 장례를 치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10년을 세경으로 갚았으되 그래도 그 은혜만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참봉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석의 손을 잡고 행랑채로 들어갔답니다. 다음 날부터 최참봉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낙엽을 모으고 우물물을 길어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하인들을 부려시키던 일을 이제 자기가 직접 하게 된 것이지요. 화려한 기와집 마당을 빗자루로 쓸며 최참봉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돌석에게 쓸모없는 산을 주며 비웃던 자기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논밭을 팔고 집까지 담보로 잡히던 어리석음이 떠올랐지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구나. 최참봉은 빗자루를 쥔 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으되 이미 늦었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름 내내 가뭄이 계속되어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못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보리쌀조차 구하기 어려워 굶주렸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답니다. 어느 날 돌석은 마을 이장을 불러 말했습니다. 대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굶주린 이가 있으면 모두 이리로 오라고 말입니다. 이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정말이십니까? 돌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곳간을 열어라. 우리 마을에 밥 굶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석 댁으로 모여들었지요. 돌석은 곳간 문을 활짝 열고 쌀을 퍼냈습니다. 부엌에서는 꽃분이 직접 솥을 걸고 하얀 쌀밥을 지었습니다. 마당에 상을 차리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과 국을 대접했습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먹었고 어른들은 감사 인사를 연신했답니다. 행랑채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참봉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기는 평생 재산을 모으기만 했지 단 한 번도 굶주린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지요. 돌석의 모습을 보며 최참봉은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깨달았답니다. 최참봉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평생 금만 모았구나. 사람의 마음은 하나도 모으지 못하고. 해가 지고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뒤 돌석과 꽃부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돌석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황금은 땅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니 사람들과 나누는 게 맞겠지요.
꽃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불리 먹은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노는 소리였지요. 달빛이 기와집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들어선 집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헤아려 보셨습니까? 욕심은 끝이 없고 끝없는 욕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는 법입니다. 최참봉은 금광을 손에 쥐었다가도 욕심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었으되 돌석은 황금을 얻고도 나눔을 알아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황금은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착한 마음씨 속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물은 아무리 많아도 욕심만 부리면 모래성처럼 무너지지만 나누고 베풀면 샘물처럼 끝없이 솟아난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는 최참봉처럼 욕심에 눈이 멀지 마시고 돌석처럼 착한 마음을 간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하의 보배를 얻는 길이랍니다.